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적자를 벗어났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마 느끼려면은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2, 3년 정도는 최소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 이런 산업은 보시면 이제 한번 성숙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근데 반도체 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계속합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모직 특강. 안녕하십니까, 권영화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보면은 조금씩은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급격하게 이렇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적자를 벗어났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적자가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느끼려면은 아마 올해 하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올해부터 그때부터 아마 좀 좋아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피부로 느끼려면 아마 내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면은 삼성이 약간 좀 주도권을 좀 뺏겼죠. 원래 메모리는 이제 삼성이 원래 이제 주도권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삼성이 그동안 보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HBM 쪽에 많이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도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먼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떤 자신감이 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HBM 쪽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SK 하이닉스보다도 많은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5배 정도 이제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공장, 팹을 짓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되는 면이 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사업적인 면에서 투자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삼성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불황일 때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제 엄청난 불황이었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 면에서 보면은 삼성이 더 이제 앞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좀 낫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보면 이제 HBM3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완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술력도 나중에는 비슷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캐파가 어느 기업이 더 많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이 훨씬 더 캐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뛰어넘겠다 이런 거는 좀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격차가 심하게 이제 벌어져 있고요. 우리가 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했다고요. 벌써 그게 한 35년이나 됩니다.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근데 삼성은 불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7년도거든요. 그때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나오면서부터 그때 시작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업력이 길진 않아요. 그 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캐파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고요. 공장도 2배 이상 많습니다. TSMC가. 그러니까 캐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기술력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불과 23,000명 그밖에 안 됩니다. TSMC는 뭐 78,000명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그 생태계도 중요합니다. TSMC는 생태계를 오랫동안 이제 갖춰왔거든요. 그 생태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같이 이제 분업화 시스템이 이제 발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IP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색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과 같이 이제 공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TSMC는 오랫동안 이제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그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게 견고하게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경계현 사장님이 작년에 2028년도까지 뭐 TSMC 따라잡겠다. 불과 뭐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실현되면 좋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면에 현실적으로는 어떤 그 면을 본다면은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따라잡지 않더라도 그 간격을 이제 좁힐 수만 있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제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따라잡으면 좋지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차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이걸 뭐 불과 뭐 10% 5% 간격 차이로 이제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삼성이 2022년도부터 이제 GA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양산을 먼저 했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기술면으로 안정화 단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GA 방식으로 이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앞서면이 있다고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기술력 차이는 뭐 1,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TSMC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GA 방식 처음에 뭐 내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도입을 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산이 뭐 딜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수율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발생한다면은 삼성한테 엄청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겠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TSMC의 양산 일정이 딜레이 되는 거죠. 그게 만약 1년, 2년 딜레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간격이 좁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수율이 TSMC가 뭐 처음 했는데 뭐 30%도 안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이제 삼성은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적인 면도 상당히 봐야 돼요. 과연 얼마나 TSMC가 잘할 수 있느냐. 무리 없이 이제 양산을 GA 방식으로 내년에 2년 안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삼성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삼성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안정화 단계에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인나노 GA 방식도 뭐 수율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삼성이 상당히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 가지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어떤 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빨리 따라잡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따라잡게 되면 그 저는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로서 이제 한국이 성장하기에는 어떤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2배, 3배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아야지만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2028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30년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만약에 2035년, 2040년이 간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반도체 산업에서 1년이란 갭은 엄청난 변화의 어떤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 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2030년이라 하더라도 불과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본다면은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이제 급변하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장기적인 뭐 10년 이상의 어떤 플랜을 놓고 이제 본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030년까지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예. 가능성은 있다는 예, 예. 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벗어난 것도 A시벤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금 완판이 되고 뭐
상당히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6개월 전만 해도 HBM 시장이 불과 뭐 20% 30%밖에 이제 성장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성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100% 이상 성장한다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성장이 되면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좋게 봅니다. 단 이제 삼성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지금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부 시장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혼자서 다 하질 못해요. 물량이 딸립니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장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캐파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1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1.5, 삼성은 2배 이상이거든요. 캐파 자체가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매출이나 실적 자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회사 규모를 보더라도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반반씩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규모는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보시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키파운드리도 작년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규모 자체가 마이크론보다는 크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은 보시면은 메모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또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어요, HBM을. 그래서 HBM3를 건너뛰고 HBM3 2를 시작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업력이 일수록 수율이 좋아집니다. 근데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른다는 거죠. SK는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율이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캐파 자체도 차이가 나고요. 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봅니다. 마이크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가져가겠죠. 뭐 20%까지 가져간다는 플랜이 있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 성장한다면은 그 일부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시장은 삼성이나 SK에서 가져간다면 엄청난 성장이 되는 거죠. 저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보면은 지금까지 보시면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성장 위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메가 클러스터가 메모리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업화가 돼 있어요. 보면은 그 클러스터 단지 보시면 이렇게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남 쪽은 팹리스, 평택이나 이쪽은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천이나 이쪽은 메모리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분마다 다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그 생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잘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다 성장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히 시스템 반도체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뭐 IP 기업이라든지 팹리스라든지 오셋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같이 이제 공조하는 그러한 생태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징조죠. 그런 생태계가 연결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잘 이제 견고하게 이제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만도 보시면은 그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TSMC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TSMC가 이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이제 메인의 중축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나머지 기업들도 성장하면서 또 그러한 성장되면서 그러한 기업들이 또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또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떤 배경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생태계 구축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실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처음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 시스템 반도체랑 비교하면 기술력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기술력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그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면서 자본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주로 이제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또 제품이 되게 다양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에는.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을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보시면 이제 메모리조차도 이제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없었던 거죠. 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 시장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위주로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이제 지원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또 패밀리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너무 이제 대기업들에 이제 위전하면서 커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해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도 키우려고 지금 패밀리스 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설계 쪽에서 한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상당히 약하죠. 지금 이제 마켓쉐어를 보시면 설계 쪽은 미국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한 67% 정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불과 뭐 3.4% 그거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한국이 패밀리스 산업이 중국이랑 대만보다도 못해요.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는 이제 파운드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패밀리스 생태계를 키우는 게 지금 이제 과제입니다. 그게 커야만 진짜로 이제 한국이 반도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조반에서는 좀 살아남기가 좀 그렇다는. 그러니까 제조를 하더라도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야죠. 파운드리 쪽으로 강화를 해야죠. 그렇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면 또 패밀리스 기업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기업들이 커져 나가면 마찬가지로 소부장 기업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기업들이 아까 그 생태계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상장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업이 뭐 기술력이 있다 해도 성장하지 않는 그 산업에 들어가면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성장하는 그러한 산업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이쪽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시장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시장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매년 뭐 10% 이상 성장합니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텔레칩스 같은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은 90% 이상, 95% 정도가 차량용 반도체에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이제 25%, 30% 이거밖에 안 해요. 나머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AP나 MCU 이쪽을 많이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거의 90%, 95%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클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지금 뭐 내연기관 차량은 보시면 300개 정도밖에 이제 반도체가 쓰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는 지금 뭐 1000개 이상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만간에 3단계 자율주행차가 가면 3000개 정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뭐 몇만 개가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거든요. 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보실 게 모빌리티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빌리티도 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보시면 뭐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것도 다 이제 모빌리티거든요. 그 다음에 또 PBV라든지 그 다음에 UAM 이런 것도 다 모빌리티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가지 분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도 지금 다양한 칩들을 내놓고 있어요. 낸드라든지 그 다음에 D램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메모리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 넘버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마이크론 넘어서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칩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수주했어요. 예를 들면 뭐 암바렐라, 텔레칩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뭐 많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지금 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시스템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를 내놓고 있어요. 뭐 엑시노스죠.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전원 반도체라든지 뭐
통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분야에서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삼성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커지는 시장에 지금 이제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시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는 시장 크기만큼 이제 할 만한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A시벤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도 A시벤이 아마 차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은 아마 모르시죠. 5단계로 가게 되면 또 고속으로 또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시벤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뭐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첨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돼요. AP라든지 이런 게 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쓰입니다. 5단계가 되면. 그렇죠. 인공지능 반도체는 반드시 A시벤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일반 메모리는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BM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폰 노이만 방식은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세트로 쓰입니다. 통신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한 개의 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뉴로모픽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칩으로 가게 되면 이제 HBM이 안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쓸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며칠 전에 자스무라고 하는데 TSMC에서 이제 투자한 공장이죠. 그리고 또 소니하고 덴소 같이 이제 합작을 했는데요. 그 공장이 얼마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아마 가동은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경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나노대가 지금 12나노가 최상입니다. 지금 삼성은 지금 뭐 3나노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나노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마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자스ම් 팹은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소니라든지 덴소 이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나노 때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삼성은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랑은 경쟁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라피더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2나노 반도체를 뭐 2027년도 그때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이제 2027년도면 삼성은 1나노 때 들어가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력 차이가 지금 뭐 냉정히 말하면은 상당히 5년,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쟁은 아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라피더스 자체도 삼성이나 TSMC랑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체급이 달라요. 삼성이나 TSMC는 헤비급이거든요. 라피더스는 라이트급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뭐 물량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경쟁은 아마 피할 겁니다. 그래서 라피더스 자체적으로도 발표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특수한 어떤 니치 마켓을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에 특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7년도 지나서 30년도까지는 아마 경쟁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35년, 40년 간다 그러면 그땐 또 모르죠. 그 기업이 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다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2030년 그 전까지는 아마 경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가 지금 기회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우방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가장 큰 우방이에요. 지금 뭐 너무 이제 대만이라든지 뭐 한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TSMC에서 너무 이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해칭이 된다라면은 일본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만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해서 중국에서 침공해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뺏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한테는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리스크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폐비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해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에 엄청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도 이제 신경을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보시면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상당히 전전을 했었거든요.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견제를 계속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못 쓴 거예요, 한국에.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이제 앞서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제재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못 쓰면서 기회가 되는 거죠. 일본이 클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살리고, 그리고 또 위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일본은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못 살리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금 이제 몰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이제 과거의 어떤 명성을 되찾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중국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10년 이상은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재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첨단 쪽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MIC가 지금 뭐 DUV 공정 써가지고 뭐 7나노 반도체, 앞으로 뭐 5나노 반도체도 한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어떤 공정이 길어진다든지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은 성수 공정부터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보시면은 그 10나노 이상 성수 공정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2배 이상 첨단보다 큽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시장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이제 성수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쪽을 먼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성수 공정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재할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다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성수 공정은 중국이 상당히 10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 그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20나노대의 어떤 장비, 포토 장비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SMEE라는 그다음에 식각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도 지금 나우라라든지 아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IP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 기업도 제일 유명한 SMIC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홍 반도체라든지 넥스칩이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팹리스 기업들도 중국에 보시면은 지금 뭐 3,500개 정도의 지금 팹리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그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지금 YMTC라든지 창신 메모리라든지 뭐 D램하고 그다음에 또 낸드하고 다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산업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겁니다. 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첨단 쪽은 지금 미국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한국도 반도체 장비를 한 80% 가까이가 지금 수입이에요. 지금 물론 국내도 지금 장비 업체들, 소부장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장비 업체들 많이 있는데 지금 뭐 그 성수 공정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첨단 공정으로 가면은 커버를 잘 못합니다.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선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많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ASM이라든지 네덜란드에 또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기업들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비를 쓰지 않으면 뭐 EUV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뭐 도쿄 일렉트론 이런 기업들 의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계속 지금 소부장 기업들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비 자체도 장비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도 같이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원천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생태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금 대체할 수가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 AMD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로 보시면 3년 내 10배가 성장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초입입니다. 성장으로 가면 엄청나게 더 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80%, 90%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대부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지금도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뭐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겹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를 뭐 GPU를 사지 못하면 AMD로 대체를 하겠죠. 물론 대체를 하겠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생태계가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대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생각했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뭐 사람인데 그걸 완벽하게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보면 그 GPU도 원래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래픽에 이제 최적화된 어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가면 더 이제 적합한 반도체가 나오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칩에서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게 가야 되는 거죠. 뉴로모픽 반도체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NPU 최근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반드시 이제 NPU가 또 들어갑니다. 그 NPU는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합하게 이제 개발된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적합하게 개발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주기는 보통 3, 4년 그 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몇 년간은 아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이나 SK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 같고요, 앞으로.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반도체 자체도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마 2030년 정도 되면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커지기 때문에 반도체도 많이 쓰이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마진도 많고. 그러니까 시장 파이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 계기가 된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예전에 보시면 그런 주의가 왔던 게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부터 반도체 산업이 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은 보통 이제 보시면 철강 산업 이런 산업은 보시면 이제 한번 성숙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포화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의. 근데 반도체 산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신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과거에는 뭐 PC였고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었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 또 그 다음은 또 예를 들면 뭐 슈퍼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게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니까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 계속합니다.